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용정호 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좀 짚어봤고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베이다이허라는 데서 이제 회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1956년 그때 모택동이가 그 지역에 휴가를 가가지고, 베이다이허라는 게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한 30km 동쪽으로 떨어진 해안가에 있는 휴양 도시 같은데요. 거기서 수영도 하고 놀면서 국정을 논의했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58년부터 정례화하다가,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마 문화혁명 시기에는 그 회의를 안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다 말다 하다가 84년인가 6년부터 다시 아마 정례화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후진타오 때 아마 이걸 또 때려치우자 이래서 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그 모임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정례화된 것 같다. 매년 여름에 공산당 간부들, 과거에 반자를 했던 사람들, 장택민이나 후진타오 이런 사람 주석들, 이제 다 장로들 다 만나는 거죠, 원로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회의인데 회의가 아닙니다. 완전히 비밀 회의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회의라 그러면은 주요 간부들이 앉아있고 사회자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의는 어떤 포맷으로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추측건데, 그냥 옛날에 원로들하고 지금 현재 있는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넥타이 풀고 상의만 입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때로는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하겠죠. 그런 회의인데, 그게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그 다음에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안에서도 이제 굉장한 권력의 암투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서방 언론에서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 사안인데, 그 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요점은, 자, 그러면 3년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원로들이 오케이, 3년 임기 네가 다 채워라. 지금까지 2번 하고 그만뒀는데 헌법도 바꾸고 했으니까 그냥 해라 라고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경제를 좀 챙겨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진핑이하고 리커창은 총리죠, 경제를 담당하는 그 두 사람의 이제 행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북성 쪽으로, 북동부로 가가지고는 과거에 이제 항일 투사들 무슨 그런 기념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거기를 몇 군데 이제 방문을 했다는 게 보도되고 있고, 몇 군데 그 기념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진도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커창이가 들어가느냐? 리커창이는 이제 심천이라는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광동성에. 심천이라는 게 아마 제가 중국 발음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깊을 심자에 내천자 옆에 흑토변 이래 쓰는 게 심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덩소평이가 옛날에 개방개혁할 때 심천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그걸 아마 선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상징적인 도시죠. 그래서 리커창은 아마 덩소평에 그런 어떤 뜻을 받드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개방개혁 구조를 계속 이끌어가야 그게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국가로 등극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암시하려는 차원에서 심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좀 다르죠. 하나는 이제 개방개혁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하나는 소위 말해서 공산당의 보수적인 과거에 일본과 싸우던 군사 영웅들을 갖다 기리는 그런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런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됐다는 것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가는 점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베이다이어 이제 회의가 종료가 됐었는데, 항상 이런 이제 이 회의가 하고 결부해서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그 증거를 대기가 좀 힘든 이야기인데, 펠로시가 지난번에 이제 대만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굴욕적인, 제가 난리를 친다, 비행기를 격추시키겠다 해놓고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펠로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시작했고, 대만은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구도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허접한 유튜브도 아닙니다. 꽤 명망가인데, 이 펠로시 방문을 그대로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막은 게 아니고. 자, 펠로시가 대만에 오면서 대만을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옹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강경 노선을 취해야 된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했다는 설입니다. 물론 설입니다. 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대전에 준하는 그런 갈등, 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죠, 시진핑이가. 왜? 당장 지금 올 가을에 황제를 추대돼야 되는데, 경제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런 문제 가지고 미국과 각을 세워서 전쟁 상태로 돌입했다? 그럼 이거는 3기를 못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은 자기들이 이제 그걸 감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가츠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의 강공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입지들을 계속 조성해 나가자 하는 게 시진핑의 본래 의도였다라고 추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 추측은 뭐 맞든 안 맞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죠. 다만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지금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황제 추대 시기 무사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내외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는 스스로가 아마 자초하진 않겠다. 이런 게 아마 보관에 깔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재미난 거는, 미국이 사실은 이 중국 군대의 움직임을 갖다가 예의주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낸시 펠로시 방문 직후에 중공군이 대만을 갖다 6개 방면에서 포위해가지고 군사훈련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이제 미국에서 면밀히 관찰한 거죠. 아,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쳐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병력 배치가 있겠구나 한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은 군사적 기밀을 미치게 노출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재미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야간 그것도 맞든지 안 맞든지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런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중국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한 것 갖다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참고 자료가 됐었지 않은가, 그런 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항해의 자유작전, 거기서 과거에 프랑스,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독일 함정들까지 대만 해협을 지나갔습니다만, 요 최근에는 좀 뜸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함정을 2척 보내서 항해의 자유작전의 계속을 주장하면서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늘 루틴하게 하는 비난이라든가, 그다음 미국이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카운터 프로파간다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면 이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문제에서 가장 맹점이 이제 중국 경제인데,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가, 한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친중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중 정부로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종속된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 경제가 흥하면 우리도 흥하고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아주 중립적인 주식시장을 논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매체에 나오는 이제 논조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게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3년 전부터 저 체제는 분명히 망한다. 왜? 경제 산술이 아니라 어떤 그 역사적 맥락, 그 다음에 공산당이라는 정치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저 경제는 영구 종속할 수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중국 경제는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다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경제 위기는 현재화, 잠재화된 게 아니고 현재화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GDP라는 게 나라마다 속성이 다르죠. 과거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수출 제한 국가들은 수출이 대중을 이루었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다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내수 시장이 이제 수출보다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소비, 일반 대중의 소비가 거의 70%, 65%에서 70% 소비가 미국 전체의 GDP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게 정설이죠. 자, 그럼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놀랍게도 그중에 30%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어떻게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가 하는 걸 설명하려면은, 과거에 저나 대표님이 하신 방송과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지루하실 것 같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전 중국 전토에 1억 채의 집이 빈 상태로 있습니다. 분양을 못 한다는 거죠. 집을 짓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부동산 붕괴가 온 겁니다. 최근에 그 헛베이성인가 그런 쪽에서 지금 돈을 못 찾아서 안달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방정부가 되게 부동산 투기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돈 세탁도 하고 정치 자금도 만들고 비자금도 만들어서 온갖 부정부패가 일삼았는데, 이제 그게 한계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그게 전국인지 아니면 부분 전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금자들이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뺄라고 했는데 뺄 수 없는 돈, 이게 우리 돈으로 8조 원이라는 겁니다. 8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돈 빼달라.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을 치는데 돈까지 뺄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거의 밀란 수준의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 아마 중국 군대가 굉장히 신속하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소위 부패 관리들 찾아내고 하면서 민심을 추스리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겠는데, 지금 이 부동산 경제라는 게 더 이상 활성화되지 못한다면은 중국의 GDP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다 지금 재활성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의 지금 대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이 1억 채가 빈 상태인데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중국의 부동산은 일단 아파트가 지지 않습니까? 그럼 짓기 전에 내가 저 집을 사겠다고 하면 미리 전액을 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냥 공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간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저 집을 사겠다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현금을 바로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겠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집이 아마 중도금은 냈는데 이게 집이 아파트가 제대로 건설이 안 돼서 업주들이 도망갔다, 사기쳤다. 자, 그러면은 그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물이 새는 그 아파트 집에 이제 밑에 바닥도 이제 마감재 이런 것도 전혀 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지금 재점화해서 과거에 중국 경제가 누리던 그런 어떤 가장 강력한 동력, 이걸 되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죠. 지금 점점 국내 소비도 줄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국이 지금 결국 금융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작년 초에 대표님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어차피 세계 경제가 붕괴 국면으로 가는데 미국이 먼저 망할지 중국이 먼저 망할지 상당히 재미난 국면이다. 근데 망하는 그 위기 구조는 조금 다를지 모르나 결국에는 금융위기로 간다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근데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현저하게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구조 같은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소득 1인당 10,000불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12,000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1인당 8,000불 정도에 불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을 쳐서 10,000불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선진국 함정이라는 거죠. 10,000불 이상을 이제 돌파하기 힘들다. 지금 그 국민에 딱 봉착해가 있는데, 지금 통계를 잘 보시면은 수출은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해도 또 중국의 안보 문제를 인식해서 수입을 줄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공장이 들어서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계 기업이 무려 12,00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고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12,000개가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수출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수입이 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이게 이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거죠. 수출이 늘면서 국민들의 국민 소득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국민 소득의 바탕하에 인구들이 이제 수입제를 찾게 되는 건데, 그 수입이 봉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수입을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자기들이 그간에 필요로 했던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부품들을 서방으로부터 편리하게 확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복합적인 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은 제대로 되는데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걸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국민학교 교사나 학생처럼 생각한다면, 야, 우리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이 줄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폭이 크니까 잘 사는 거야.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어떤 그 국가적인 전체 경제, 그 매크로 경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이제 그 인구들, 경제 인구들, 1인당 국민소득, 이거는 수출과 수입이 거의 경향적으로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수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거는 중국 경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경제학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떠나는 기업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이 이자율을 계속 올립니다만 과거처럼 소폭으로 올릴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업이 활성화된다면은 미국의 단지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 것보다는 중국 기업에 투자해서 수출이 증대되고 거기서부터 얻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에 있는 자본이 쉽게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한데
지금의 저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과격한 저런 이자율 상승을 보이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기업이 재투자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떠나고 있다. 그럼 애플도 지금 떠나죠. 그 다음에 삼성이 친중재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게 요 몇 년 동안 상당수 많은 공장들을 폐쇄했습니다. 철수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에서 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 공장 폐쇄한다니까 중국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임원들을 포위하고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광경들을 아마 뉴스에서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공장 3개 문 닫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서히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철수를 하고 있는데, 요 최근에 상당히 중립적인 또는 이제 좌쪽으로 편향된 그런 경제 뉴스, 그런 채널에서도 더 이상 이제 중국 경제 가지고는 한국 경제가 버틸 수가 없다. 왜? 이미 적자다. 이미 중국이 대중국 적자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봤어도 우리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과 드디어 손절할 때가 왔다. 그래서 수출이 다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고 안보적 측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궁극의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좌파에 편향된, 쉽게 말해서 중국의 친중국적인 미디어에서도 그런 이제 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국의 경제가 과거와 같지는 않다. 드디어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 라는 걸 이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어떤 그 복합적인 경제 구조, 그 다음에 미국이 취포 동맹을 통해서 일단 한국을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일본과 대만과 미국 4개국이 조합을 해서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도 중국을 옥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은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한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사절단을 보내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미국이 과연 우리의 동맹인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요딴 글을 쓴 놈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미국 사람이라고 해보라 이거예요. 미국 정보 관리나. 한국이 뭘 귀여워서. 사드 5년 동안 설치도 안 했잖아요. 지금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정권 바뀌다 보니까. 뭐 환경평가? 환경평가 그거 해가지고 적합도가 떨어지면 그럼 사드 돌려줄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는 안 하는 짓거리 아니야. 환경평가 뭐 지금 위원들을 결성했다. 이딴 소리 나오는 게. 물론 지난 정권 때는 그것도 못 하겠죠. 중국이 그것까지 간섭했으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제안한 거,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돼버렸죠. 근데 정말 한심한 거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담한 제안을 했는데, 담대한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섭섭하다. 태도를 바꿔달라. 태도 바꾸겠습니까?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심스러운 거는, 소위 말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여기서도 보면 이미 물 건너간 제안을 가지고 이게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프로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냥 저 경상도 말로 새찼다고 그럴까요? 그냥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의 경우에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든가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엊그저께 이미 두드리 맞고 완전히 작살이 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또 뭐 읍소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북한이 받아들여야 된다? 한번 물어봅시다. 네가 북한 같으면 받아들이겠냐고. 안 받아들이죠. 예. 그냥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세계 안보 포럼인가 하는 걸 한국에서 한번 화상으로 진행하는데, 거기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또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남한 정부가 제안한 그 어떤 대북 유화책, 대북 협상, 대북 협력의 패키지에서 가장 전향적이고 가장 과격하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는 또 억지 주장을 했거든요. 아무리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과거의 패키지하고 비교해서 이게 유리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학대 음란증, 보수 정권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싸대기 치고 욕설하고 모욕하고 능욕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마치 쾌감을 느끼는 이 이상한 성욕,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거는? 얘들은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는 놈들인 이야기죠. 보수 정권이라고 이를 바뀌었는데. 예. 그냥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북한에 대해서 또 두드려 맞고 중국에 대해서도 멸시도 하고. 근데 같은 환태평양에 있는 우리는 우방국이 아니지만 옆 동네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센카쿠 열도 그거 가지고 중국하고 갈등이 심했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미사일 사태,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칠지 모른다는 어떤 것, 이 유사시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 일본의 안보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오고 있다는 걸 일본 국민과 정부가 입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사일 1000기를 갖다가 추가로 배치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거 같으면 중국이 난리가 나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늘 하는 거다. 근데 똑같은 중국을 거스르는 행위, 중국의 안보적으로 민감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중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하고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죠.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국 오는 걸 배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올림픽 때문에 한다 그러다가 일정 부분 중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의 조치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걸 겁을 먹고 중국의 최초 국면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창궐 했었거든요. 그 국면에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란 말도 없었습니다. 우한 폐렴인데 그 우한 폐렴 시기에 한국은 알아서 깃다는 겁니다. 중국인은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절대 제재를 가지를 안 했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국 쟤들은 그냥 조금만 겁을 주면 알아서 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제가 누차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낸시 페로시가 동남아 동북아 5개국 방문할 때 거기서 가장 접대가 섭섭했던 곳, 접대가 부실했던 곳, 의전이 약했던 곳, 한국을 치는 거죠, 얘들이. 근데 이번에 제가 하나 몰랐던 거는 지금 왕이가 지난번에 박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개, 5개 조항, 그 핵심은 뭐 3개 정도입니다만 5개 제안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자로 썼냐면은 응당히 한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응당히. 이거는 완전히 옛날에 속국을 대하는, 대신을 대하는 막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외교에 참석하라고 그러냐면은, 외교부 장관은 북경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북경이 아니잖아요. 딴 데서 만나잖아요. 그럼 딴 데서 만나면은, 야, 그래 바쁘면은 너가北京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만나자라고 해야 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가 나중에 한국 올 때는 서울에서 만나면 안 되죠. 인천이나, 안 그러면 이제 충북 예산이나 이쯤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저쪽에서 후려칠 때 우리도 대갚아줘야, 그래야 우리를 존경하거든요. 이 말들 가스가 있는 놈들이다. 근데 아마 내 장담컨대 왕이가 다음에 한국 오게 되면은 박지희는 서울에서 만날 겁니다. 자존심 없는 놈들이거든요, 이게. 자, 보수로 바뀌었는데도 외교를 좀 아는 놈들이 장창을 하는데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북 친중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봐라, 이거죠. 이 외교적 장관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몇 시간 동안 뭘 이야기하고 만나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써 초전에 벌써 우리가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냐면은, 지금 처음에 보수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는데, 이 가만 보니까 이거 윤석열이 수상하다, 이죠, 이 정부. 결국에는 과거에 문재인이 하던 것처럼 중간에 다리를 갖다가 2개 걸쳐놓고 다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특히 미국에서도 최근에 디플로맷이라는 잡지에 이거 윤석열의 정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얘들 지금 속성으로 봐서 절대 중국에 대해서 강공을 취할 자신감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DNA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논문에서 그런 게 나왔죠. 일본 같은 게 어떻게 보는가. 일본의 8.15 하면서 일본과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것도 공표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속진 않죠, 일본 애들이.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지금 논평을 하고 있냐면은, 저게 지지율이 지금 30%도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분명히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상실한 나머지 일본과의 전향적 자세를 취할 거다, 또는 이제 계속 현재 난관에 처해 있는 저런 문제를 갖다가 일방 통행식으로 돌파해 나갈 거라는 의지가 점점점 약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야당과 야합해가지고 개헌 국면으로 갈 거다라는 것까지 일본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애들 우려하는 이런 거죠. 만약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 야당과 야합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반일을 다시 무기로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일본하고 갈등을 엮어가면 일반 국민들이 지지를 보냅니다. 이 멍청한 국민들이. 그 내용이 전후 관계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저질스러워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한미 동맹을 떠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히 기고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한국이 과연 미국, 일본 그냥 한미일 삼각 구도로 간다고 지금 수년 전부터 이야기해오던 이 안보 구도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을까? 일본은 굉장히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드디어 미국에서조차 그 뒤에 뭐 삼성이 배후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미국, 일본이 점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뭔가 특단의 조치 내지는 여기서 손절하겠다, 중국과 북한과 손절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은 아마 이거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다 친구로 만들려고 하다가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예. 과거에 요 얼마 전까지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자기도 한미동맹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 뒤통수 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미국이나 서방에서 지금 요 정부는 뭔가 좀 바뀌었을 거야 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그에 대해서 상응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라면 당장 서방에서 반격이나 또는 제재가 들어오겠죠. 낸시 펠로시가 수모를 당했고 한국에 와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한국에 주지 않겠다. 지금 중국에다가 배터리 수출하고 저런 나라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만드는 건 중국과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과 연을 끊지 않으면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중국이 조만간에 GDP에서 미국을 상회할지도 모른다.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미 중국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서방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전 세계 GDP 1위 국가였습니다. 왜?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까? 시청자는 GDP 별거 아닙니다. 인구 많은 GDP가 늘게 됐습니다. 14억 인구 가지고 3억 4천에 미국을 못 이긴다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게 저게 병신이죠. 자, 그런다면 생각해 봅시다. GDP를 갖다가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다고 합시다. 중국이 제1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미국의 헐리우드보다 더 재미난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 그런 어떤 잠재적인 동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 꼴통들이 상당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중국을 대비해서 보자 이겁니다. 중국이 공산당이지만 대부분의 돈 있는 중국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타서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중국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계를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나라, 아무도 그 나라의 국적을 취하고 싶지 않은 나라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탐욕스럽게 전 대륙을 지배했다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그랬죠. 영화 벤허에도 로마 시민권을 땄거든요. 유대인인데. 지금 현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따고 싶어 하지 중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방송 결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을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